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4차시 국내 민족운동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 이제 보이는 그림이 동아일보의 그 만평인데 그 어부지리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외가리가 이제 조개 랑 서로 이제 다투면서 둘 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부만 한 번에 그런 외가리 새와 이제 조개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당시에 조선의 그런 독립운동 방향이 민족주의 조류와 사회주의 조류가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우리 민족 해방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어떤 세력이 계속 이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게 아니다.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동아일보의 이제 기사의 내용이고요. 그 오늘 배우는 게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활동이라는 건데, 일단은 그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로 합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기원이 뭐냐면 1924년에 이제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중국 각지의 군벌들이 난립하는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외부적으로는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 열강의 어떤 그런 공격에 중국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힘을 합친다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힘을 합친 거지. 그래서 일단은 중국부터 하나로 통일시켜 놓고 나라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어떤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얘네들이 북벌이라는 걸 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의 경험을 보고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 하는 거죠. 아,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조선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만주에서도 있어서 그 삼부통합운동,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부 혁신의회,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이런 단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중국 본토에서도 중국 본토라기보다는 중국에서도 어, 독립촉성 민족유일당 촉성회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서 중국, 만주, 우리나라에서 다 이거 이제 세력을 하나로 합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면 결국 신간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신간회의 배경은 이제 이렇게 통합운동이 일어났었고 국내에서는 그 이러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한번 연대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손을 잡아본 경험이 있어. 근데 이게 되거든요. 서로를 약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든 거지. 신뢰가 조금씩 쌓였던 거죠. 그 경험이 뭐냐면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원래는 사회주의자랑 그 다음에 천도교 그러니까 그 동아 민족주의 계열 그 다음에 학생들 요 세 세력이 다 힘을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던 일본이 그 전에 사회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천도교 계열의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둬버리죠. 그래서 학생들만으로 이제 했던 게 60만세 운동이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서로 연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도 그렇고, 민족주의도 그렇고, 그 당시에 위기였어요. 왜 위기였냐면,
사회주의는 일본 애들이 치안 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얘기하면 무조건 다 이제 잡아가둘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이 법대로라면 존재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괴멸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다 잡혀서 감옥에 가는 거야, 적발되면.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도 그 당시에 약간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 세력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 이광수, 최린, 김성수 같은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걔네들은 이제 민족주의자들 중에 일제와 타협했다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치라도 얻어내자 이런 식으로 독립이라는 목표에서 후퇴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 소리냐, 조선은 무조건 절대 독립해야 된다,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이제 힘이 드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사들도 이제 일본의 그런 감시와 탄압, 치안유지법 같은 것들로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둘이 이제 손을 합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독립이지 않느냐,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죠? 일단 여기는 정우의 선언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 동맹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이게 사회주의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이제 동맹 제안, 사회주의자 쪽에서 민족주의자한테 너희 우리랑 손잡을래? 라고 제안한 게 이제 정우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민족주의자들이 잡았죠. 민족주의자들은 자치운동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와의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합해서 1927년에 이제 신간회라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신간회의 강령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두 번째가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세 번째가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그러니까 핵심이 우리 둘은 서로 힘을 합칠 것이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일본과 손잡지 않겠다. 그래서 기회주의에 우리는 빠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얘네들의 어떤 핵심적인 중심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간에는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한국인 착취기간 배격, 그 다음에 일본인 한국인민 반대, 그다음에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 그 다음에 소장 및 노동쟁이 지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족주의 계열에서 하던 것과 사회주의 계열에서 하던 운동들을 서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간의 활동 중에 조금 크게 잘 됐을 뻔한 사건이 이제 이거죠. 뭐냐면 얘네들이 만들어진 게 1927년인데 1929년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큰 학생 항일 운동,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이제 항일 운동이라고 하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래서 신간에서 여기에 이제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게 도대체 왜 광주의 학생들이 이렇게 동맹휴학을 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널리 알려서 이게 학생들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지식인 모두 다 연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진짜 제2의 3.1 운동을 한번 다시 일으켜 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민중대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널리 알리고 그 시위를 더 키우려고 했었는데, 역시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민중대회 사건을 계기로 이제 신간의 지도부들이 다 잡혀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밑에 남은 애들이 뭐 떨거지만 남았는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강령에서 우리는 단결하고 기회주의는 일체 부인하겠다 그래놓고 얘네들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죠. 타협론자들과 손을 잡으려는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너희들이 강령을 위반했다 때문에 이거는 깨어져야 되고 더 나은 조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우리는 이탈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가 타협론자와 협력을 하게 되었고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를 해소를 결정하죠. 해소는 이게 해체랑 비슷한 말인데 이제 더 나은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일시적으로 깬다라는 건데 그냥 해체라고 이렇게 해산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서는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냈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있는데 민족주의는 이런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했었고 사회주의자들은 공산당을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타협론자들에 의해서 이제 위협을 당했고 그 다음에 공산당 사회주의 계열 쪽은 그 당시 일본의 그런 감시와 탄압,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당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손을 내밀었고 그거를 이제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신간회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해체됐어요. 이게 얘네들이 1927년에 만들어져서 아마 1931년 초에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한 4년 정도 있었죠. 근데 딱히 뭘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딱히 한 게 없어요. 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엄청 불을 지펴서 엄청 크게 했다거나 아니면 원산 총파업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뭘 했다거나 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딱히 그냥 강연을 다니고 뭐 원산 총파업 때 약간 성금 같은 거 좀 보내주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한번 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서 크게 키우려고 했었다. 근데 실패했었다. 그러다가 결국 타협론자들과 이제 손을 잡음으로써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해체되었다. 그래서 이 신간회가 사실 이루어낸 업적 자체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북한 남한과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통일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쳤던 경험은 분명히 그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넘어가서 지금 다양한 사회운동이라고 있는데, 뭐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이 있어요. 여기서 딱히 어떤 의미를 이제 제가 전달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이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운동이고,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되게 이제 남자랑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여성은 재산 상속에서 이제 차별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여성의 재산 소유권과 처분권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결혼할 때 이제 만약에 혼수를 해가잖아요 여성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혼할 때 그걸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많은 이제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역시 이혼을 할 때 그걸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려 그래도 그 취업을 하려 그래도 이것도 이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동의 안 해주면 삼성에 취업해도 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취업을 힘들게 했다고 쳐요. 남편도 동의해서 취업을 했다 쳐. 그래도 임금이 남성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했던 게 이제 여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성 인권 신장과 양성 평등을 주장하였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의 힘을 합쳐서 신간회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여성들도 그렇게 이제 두 세력이 합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데 그게 근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우회라는 조직, 신간회의 이제 여성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소년운동인데, 소년운동은 이제 그 당시에 어린애들,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사람 대우를 못 받았죠. 학교가 있긴 했지만 얘들 부모들이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안 보내고 뭐 하겠어요? 돈 벌러 보내죠. 근데 이제 공장에 가도 얘네들은 돈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 취급당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자로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어린애들, 이 아이라 그랬었는데 그걸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이제 어린애들도 그 다 한울님을 이제 품고 있는 그런 동등한 인격체 사람인데 얘네들을 막 때리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뭐 학교도 안 보내고 임금 착취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게 누구죠? 방정환이죠.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 어린이들의 대통령.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얘가 천도교 쪽이에요. 천도교. 그러니까 천도교는 동학이라고 그랬죠. 동학은 핵심 사상이 뭡니까? 인내천이잖아. 사람이 곧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이게 곧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존중해야지 때리면 안 되잖아요. 막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 운동, 소년 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도교 소년회 쪽에서 이제 만든 게 어린이날, 이제 5월 5일 날 이제 제정을 하게 되고 잡지도 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30년 이후에 전쟁의 분위기에서 이런 활동들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죠. 그다음 형평운동인데 형평이 이제 저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울처럼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혹은 저울처럼 우리를 공정하게 대해달라 이런 운동이 형평운동인데 이 형평운동을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신분이 이제 백정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더 이상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의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신분 잠시만 이거 잘못 적었네요 제가. 지울게요. 지우개로 지우고 백정이 아니고요. 뭐야? 다시.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자, 아까 형평운동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이제 배경에 이제 신분제가 폐지된 거는 이제 갑오개혁 때입니다. 그러니까 1894년 갑오개혁 때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후적에 이제 얘네들 이름 위에 빨간색 점을 찍어서 이게 백정이라고 표시를 하고 얘네들이 학교에 이제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학교에서 얘를 받아주지 않겠다 이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거는 고쳐야겠다. 내 후손, 내 자식들에게까지 그 천한 대우를 받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만든 조직이 있죠. 그게 조선형평사입니다. 이게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일본의 형평사라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었나 봐. 그래서 이거는 조선에 있는 형평사다 그래서 조선형평사를 만들었던 거죠. 네, 그게 진주에서 먼저 시작되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거 민족문화수호운동인데, 요거는 내용을 조금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당시에 이제 20년대부터 해서 얘네들이 역사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식민사관이라는 거를 이제 널리 이제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주입시키죠. 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식민사관이라고 한번 적어주고요. 이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역사를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의 결론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항상 외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항상 중국이나 혹은 일본 이런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끌려다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한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역사 발전 단계라는 게 있대요. 그 당시에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역사 발전 단계론에 따르면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이제 발전 단계가 있는데 얘네들 얘기는 우리나라가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했대. 그러니까 지네들은 중세 봉건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전국시대 때야.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기 전에 그 각 성주들이 100년 동안 미치듯이 땅 따먹기 싸움하던 그 시대, 그게 봉건 시대가 이제 자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은 계속 노예제 사회예요.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에 정체되어 있었고 봉건 사회를 이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거를 우리 일본이 너희를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네들이 우월성을 가지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비하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역사를 편찬해요. 조선사라는 역사를 편찬해서 이 식민사관을 기본으로 이제 조선의 역사를 쓰는데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한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거예요. 이걸 설치해서 식민사관을 이제 널리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에 저항해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당연히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그런 사학이겠죠. 그 첫 번째 인물이 박은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제 약간 신선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 눈썹이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처졌어요. 이철영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분이 되게 꿋꿋하신 분이고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탄핵을 당해서 이제 쫓겨나고 2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박은식인데 그 박은식이 바로 이 역사학자 박은식입니다. 박은식은 이제 조선의 국혼을 강조하죠. 그래서 비록 나라가 없어졌지만 혼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혼인 역사를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역사책을 적는데 한국 통사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아픈 역사, 이게 아플 통자래요. 아픈 역사라는 뜻이고 요게 이제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 멸망하기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여기 한국 통사 보면 뭐 흥선대원군부터 해서 이제 갑신정변, 갑오개혁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조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래서 이게 피로 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노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1910년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멸망한 이후부터 이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독립운동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수치 같은 것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적혀 있고 그것도 지금 우리 교과서에 인용하고 있는 게 그 수치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박은식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당대사를 썼죠.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를 썼어. 그리고 이제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도 몇 번 이제 등장을 하죠. 국민대표회의라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두고 서로 회의를 할 때 이 임시정부를 부셔버리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이제 하는 그 창조파의 인물이 이제 신최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그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의 어떤 그런 행동 지침 혹은 이론적 근거를 이제 써준 사람이 이 신채호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이라고 그래서 김원봉이 써달라 그래서 신채호가 써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썼던 사람도 신채호고. 이 사람은 이제 역사 쪽에서 어떤 부분을 연구했냐면 고대사 부분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이전, 그러니까 고조선 이쪽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왜 그쪽을 연구를 했냐 하면 얘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식민지까지 돼버린 거는 결국은 이게 사대성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큰 나라에 빌붙어서 우리나라를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기생하려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사대성의 기원을 따져가고, 그래서 그 사대성의 기원이 이제 신라가 이제 외세인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고구려를 무너뜨린 거에서부터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잘못되기 시작했다라고 이 사람은 나름 진단을 한 거지. 쭉 이제 문제점 원인을 자기가 파악해서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은 거야. 그래서 얘는 고구려, 그 다음에 고조선 역사 이거를 제대로 연구해서 이게 얘네들이 어떤 나라였고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이거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런 위대성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얘는 또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망명해 있는 상태니까 만주나 이쪽에 이제 유적들도 다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쓴 책은 조선 상고사,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이런 이제 책들을 썼고요. 근데 조선학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그 신간의 이후에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 역사 연구, 조선학 연구에 많이 이제 매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약용의 그런 책들을 다 연구해서 여유당 전선이라는 책도 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역사 사학 중에 민족주의 사학 말고 사회 경제 사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일본이 정체성론의 근거로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조선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 정체되어 있었고 중세 봉건제를 거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 발전할 때 너희 조선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이제 조선 사회 경제사라고 있는데 이 조선 사회 경제사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 조선도 다른 나라들처럼 중세 봉건제 사회를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일본 너희가 와서 깽판 나서 방해해서 우리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론에 대한 정면 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해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다는 식민사관의 주장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역사책을 쓰죠. 얘는 참고로 유물사관이라고 해서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했고 얘는 이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어요. 백남훈이라는 사람은. 그 나중에 이제 북한에 가서 뭐 김일성 대학 총장인가 뭐 이런 거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증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이렇게 그 이끌었던 사람들이래요. 대표적으로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의 그 객관적인 사실을 약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다. 너무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석을 빼버리고
이제 팩트만 딱딱 우리는 정리하자. 이게 이제 실증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사책, 그 다음에 이 한국사 교과서가 이렇게 좀 재미없는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이 실증사학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책이란 건 결국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고 거기에 무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빼버리고 재밌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재미없는 뼈다귀만 모아놓은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교과서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런 실증사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수호가 있죠. 이제 알다시피 얘네들이 1930년대에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말을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연구하지도 못하게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말을 지키는 게 우리 민족을 지키는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독립의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독립 운동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글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920년대에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있었고 이때 한글날이라는 걸 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930년대 조선어 학회라 그래서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더욱 확대 개편되었는데 여기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도 이제 만들어요. 지금도 사실 이 한글은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 글자 내용이 우리랑 북한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요때 조선어 연구회에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해방 이후에 우리가 분단되고 전쟁 이후에도 계속 그거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북한과 우리나라가 말은 좀 이제 표준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게 얘네들의 어떤 노력, 성과였다고 보면 되고 얘네들이 제일 중점을 뒀던 사업이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이라 그래서 사전을 편찬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전이 있는 언어는 한 20개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엄청 많은데 그 이제 언어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글, 그 다음에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전이 있는 언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말모의 작전이라고 해서 그 각지의 말을 이제 모으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걸 영화로 이제 만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거를 이제 독립운동으로 간주하고 독립운동으로 몰아서 얘네들을 이제 처벌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체시켜 버리는데 그거를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 자, 다음에 잠시만요. 요 캡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또 한번 끊어야겠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알다시피 이제 뭐 친일파죠. 그래서 단순 친일파가 아니라 이제 그 세계 유형으로 지금 이제 나눠놨죠. 일제 한국 강점에 적극 참여한 매국노.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저는 이완용이 기억나네요. 그 다음에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 그래서 경찰이나 그 다음에 고위 관료, 정치인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일단은 경찰 중에 그 독립운동가를 이제 잡아서 고문하는 걸로 유명했던 그냥 많이 죽였겠죠.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밑에 보면 일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라고 있는데 그 당시 국방 헌금을 이제 납부했던 박흥식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도병을 보내라 그랬던 이광수 같은 사람, 그다음 최린 같은 사람, 그다음에 마쓰기 히데 오장손과 같은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어라라고 이제 권유하는 글을 썼던 서정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환란이라고 이제 여성 교육가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을 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들여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내라, 너무나 기쁜 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글을 썼고요. 노천명 이제 시인인데 이 시인도 이제 역시 일제 침략 전쟁에 사람들을 동원하고자 선동하는 글을 썼었죠. 네. 이 중에 이광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피와 살과 뼈까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얘네들의 어떤 그 각 유형이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 잘 봐놔야겠죠. 이 당시 얘네들의 어떤 생각, 논리 이런 거예요. 지식인들 이제 뭐 이광수 같은 사람이 있겠죠. 이제 처음에 독립을 얘기하다가 이게 독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꺾여버렸던 거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는 근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일본의 그런 식민 통치 하에서 이제 근대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결국은 한국은 일본 안에서 그 지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고 근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열등한 민족이다. 그래서 조선인임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다음 자본가는 이제 이게 그 경제라는 게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기업가가 있어도 정치인의 눈밖에 나고 정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얘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자본가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었죠. 박흥식 같은 사람, 나중에 이제 일본에게 비행기도 헌납하고 이런저런 것도 막 헌납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 군인결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독립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출세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에 충성을 바쳐야겠다. 일본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출세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 일본군 장교 경찰. 그래서 독립군 톱을 하라 그러면 톱을 해야지, 독립운동가 체포하라 그러면 체포해야지. 우리가 조직의 명령을 따라야지, 어쩌겠어.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경찰 중에서는 노덕술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문인 중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서정주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제대로 처벌을 못했어요.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벌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나중에 일본이 또 쳐들어오거나 혹은 일본처럼 우리를 식민지배 하려는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걸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출세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처벌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어요. 보시면 행정부에서 일제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장관 중에 이게 43%예요. 절반 정도가 이제 친일파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 군 경찰에서도 역시 40%. 우리나라의 군대 장군들, 그다음에 경찰의 이제 경찰청장쯤 되는 사람들 40%가 다 친일 경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법조계는 제일 많아요. 71%.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다 신일 쪽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까지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이제 국회 거기는 좀 상대적으로 적네요. 25%.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